네, 이번 시간에는 131페이지 05번의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잘 풀어보면 좀 쉬워진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한참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에 막 야구하고 축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번 야구 대회에서 또는 월드컵에 진출하면 또는 아니면 월드컵에서 뭐 이 16강에 들면 상금 얼마 줄게.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상금 얼마 줄게 그랬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돈을 얼마 주는 거예요. 근데 16강에 들면 줄게. 이제 우리 그거를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로 바꾸지 말고 우리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야, 너 공부 좀 해. 공부하는데 이번에 중개사 시험 내년에 붙으면 내가 차 한 대하고 사무실 뽑아줄게. 사무실 만들어주고 차 한 대 뽑아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아니고 너 사무실하고 차 내가 준비해줄게. 이게 아니고 붙으면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붙으면 근데 이거는 붙을지 안 붙을지 사실 내년에 가봐야지 알아요. 16강에 들지 안 들지 내년에 가봐야지 안다. 진짜 경기를 해봐야지 알아. 지금은 상태에서는 몰라.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 조건으로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인 거다. 근데 이런 것을 합쳐서 또 뭐라고도 하느냐면 그 밑에 이제 부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관은 부가하는 약관이에요. 덧붙인 약관. 그러니까 법률행위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 요것들을 덧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그 예를 가지고 계약을 맺으면서 야 예를 들면 10억 줄게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단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 대학생 되면 아니면 대학생이 아니라 너 이 20살 되면 19살 되면 줄게. 성년자 되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억을 주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준대. 아니면 19살 되면 준대. 근데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세는 떡국만 계속 먹으면 19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어서 확실해. 그래서 이런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봐봤더니 이걸 말을 바꾸면 시험에 합격할 것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이 19세 되는 것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야. 확실한 사실이다는 것인 거다. 일단 두 개 공통점은 뭐냐면 장래라는 거. 장래. 그러니까 과거 사실 아니야. 미래 사실도 아닌 거예요. 과거 사실도 아니고 미래 사실도 아니야. 장래 사실이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해. 시험에 합격할지 못할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16강에 들지 못할지는 못 들지는 이것도 가봐야지 알아. 아셨죠? 이번에 지금 일본에서 오늘 강의하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일본한테 야구를 4대3으로 이겼어요. 4대3으로 이겼는데 8회 말까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초에 넉점 내서 9회 말까지 잘 막아가지고 4대3으로 이긴 거예요. 이길지 못 이길지 그 전까지는 대체적인 의견이 아주 그냥 일본 애들 지들 다 이긴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겨버린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봐보세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 근데 야 니들 일본 이기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은 조건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 그 전에 했으면 조건이고. 이제 앞으로 결승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승전에서 이기면 상금 얼마 줄게. 그러면 그것은 조건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확실해. 그래서 확실한 것은 기한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 이렇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과 기한은 이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효력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 또 효력이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야.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정지 조건. 그다음에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관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우리 봤던 거 이때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효력 발생하는 것이 정지돼 있다가 이때 시험에 합격했더니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정지돼 있다가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겨 정지 조건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스톱에 있다가 나중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해제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공부하는 비용 매달 100만 원씩 대줄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주는데 합격하면 끊는 거야. 말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돈 100만 원씩 매달 대줄게. 이 말은 지금 주는데 공부하면 주는데 합격하면 끊는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죠. 이렇게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이다. 해제는 어쨌거나 없애는 거잖아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정지 조건은 정지돼 있다가 나중에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있는데 기한은 요걸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그래. 시기. 그 다음에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을 종기 이렇게 말하는데 시기는 시작한다 할 때 시자예요. 시작하죠. 이 시기다. 종기는 이게 끝이다 이 말인 거야. 끝종자를 써서 끝이다 이런 뜻인 거다. 됐죠?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도 시기 종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요거를 예를 들면 내년 12월 10일까지 빌려준다 이 말인가요? 12월 10일까지 빌려주고 12월 10일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때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종기야. 종기. 근데 그게 아니고 빌려줄 때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12월 20일부터 내가 빌려줄게 그랬단 말이야. 12월 20일부터. 그러면 그때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너무 좀 연말 분위기 나면 바꾸자고요. 이걸 1월 20일부터 이렇게 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은 아직 효력이 안 생겼어. 근데 1월 20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 시기라고 한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1월 20일 이런 것은 일단 앞으로 1월 20일이 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야. 그런데 기한 중에서 효력이 생기니까 시기가 되는 것이고 내년도 12월 10일도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한이야. 근데 기한 중에서 효력이 끝나는 거니까 종기가 된다. 이 말인 거다. 됐죠?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가자고요. 교재에서 131페이지 보시면 제2절 조건에서 1번 01번에 조건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읽으면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해서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에 덧붙여진 약관, 이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132페이지 가시면 132페이지에서는 조건의 종류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있는데 1번의 정지조건에서 여기서는 두 번째 줄 효력이 발생,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다는 것입니다. 정지조건. 그 다음에 2번에 해제조건이 있는데 해제조건은 효력이 소멸 동그라미입니다.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됐죠? 해제조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시면 그 조건부 권리의 보호가 나와 있는데 그거 놔두고 4, 5, 6을 이렇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묶어서 이렇게 책을 한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서 가장 조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불법 조건이 있죠. 5번에 기성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불능 조건이 있죠. 이런 것을 가장 조건이라고 한다. 이 가장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을 가장한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조건이 아닌 거야. 조건을 가장한 거지 조건이 아닌 거. 이것이 가장 조건이다는 것인 거다. 됐죠? 조건인 듯 조건 아닌 거죠.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인 듯도 아니고 조건인 듯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거. 이게 가장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이 불법 조건이 있는데요. 불법 조건. 여기서 요거예요. 조건이 이 불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한 거 이건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인 조건을 붙인 거 이것을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조건을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앞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하면 무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법 조건 얘기를 안 해도 그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여기서 그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첩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첩계약을 맺었어요. 첩계약을 맺으면서 여기다가 이런 약정을 한 거죠. 그게 야, 너 나랑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우리 부척 관계가 종료하면 돌려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척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해제 조건. 일단 봐보세요. 이 첩계약을 맺으면서 X를 증여를 했는데 X를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주면서 만약에 이 부척 관계가 종료하면 해제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돌려줘 이 말인 거라고요. 나 떠나면 안 돼 이 말인 거죠. 나 떠나면 안 돼. 이게 이 불법 조건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법을 잘 모르니까 떠나면 돌려줘야 되네. 떠나지 못하겠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을 깨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게 불법 조건이 되는데 문제는 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그래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봐두시는 거다.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을 때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가장 조건 중에서 이걸 한번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기성 조건은 말 그대로 봐보세요. 조건인데 이미
성취된 조건인 거야. 이미 기자에다가 이룰 성자 써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인 거예요. 즉 뭐냐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야,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뭐 이런 거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야, 아빠 몰래 그냥 혼자 조용히 중개사 시험 공부해가지고 이미 붙었어. 차 사줄게 그랬더니 이제 이 합격 증서를 내미는 거죠. 아버지, 저는 이미 작년에 붙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합격 증서를 내밀었어.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과거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불능 조건. 불능 조건은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거는 이미 시험에 합격했어. 불능 조건은 말 그대로 봐보세요. 조건은 조건인데 불가능한 조건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이런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천지개벽을 해도 해가 서쪽에서 뜰 수는 없죠. 이건 불가능한 조건이야. 불능 조건이야.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장래의 사실일지라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보세요. 기성 조건은 만약에 여기다가 정지 조건이었다. 붙으면 줄게 이런 것이었다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시험 합격했으니까 차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대 조건은 이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공부하라고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합격했어. 시험 공부할 일이 없어. 그러면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겠다는 말은 무효다 이런 얘기인 거다. 이렇게 되고요. 불능 조건은 봐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줄게 이 말은 떠야지 줄 건데 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어. 그래서 무효로 끝나버리는 거야. 무효로. 됐죠? 그런데 해대 조건은 요게 이런 거요.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줄게.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 한은 내가 계속 준다 이 말인 거죠. 즉 이 말은 평생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용으로는 이렇게 암기하면 끝나는데요. 기성 조건은 해제 조건일 때 무효가 되고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죠. 제가 일부러 지금 암기법 이런 것들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한번 보여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암기해 가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지금은 딱 이해가 안 돼도 이 정도만 일단 한번 봐주시고 합니다. 기해무, 불정무.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2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132페이지에서 4번에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있죠. 여기서는 기성 조건에다 동그라미 쳐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암기법으로 거기 해대 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했죠. 마지막에. 그래서 해 동그라미, 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불능 조건에서 불능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지 조건일 때 무효였죠.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다. 여기에서 정 동그라미, 무 동그라미.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가시면 이제 제3절 기한이 나와 있는데 요 얘기들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잠깐 한번 봐두시면 기한은 01번의 기한에 의해서 장래의 확실한 사실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불확실한 사실이 조건이고 확실한 사실이 기한이라는 것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 법률의 효력에서 0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시기 동그라미 효력이 생기는 동그라미 종기 동그라미 효력이 소멸하는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부 법률에는 효력이 생기는 거고 종기부 법률에는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인 거죠. 네, 요렇게 두시면 조건과 기한에 관해서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잠깐 하니까 우리 벌써 민법 총칙이 끝났잖아요. 그죠? 금방 됩니다.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봤더니 한 장 넘겼더니 파트 2에서 물권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물권법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그 기본 개념을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고요. 그게 뭐냐면 136페이지에 가셔서 봤더니 01번에 물권법 총칙이 나와 있고 제1절 총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01번의 물권에 의해 가지고 표로 물권과 채권의 비교를 써놨어요. 물권과 채권의 비교를 써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거를 잠깐 한번 보시고 갈 건데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책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권과 채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게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근데 물권은 어떤 권리냐 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봐보세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대상, 권리의 객체 이렇게 말해요. 요게 봐보세요. 내가 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나지만 그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집이라는 거죠. 물건이야. 그런데 채권은 봐보세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꿔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채권의 객체는 이렇게 말해요. 채무자가 돈을 100만 원 주는 행위. 이걸 채무자의 행위라고 하는데 급부라고 한다. 급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두기만 하세요. 근데 이거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물건. 근데 채권은 이게 잘 안 보여. 그런데 채권을 한문으로 써보면 금방 됩니다. 이 사람인변을 써서 책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 이게 채권인 거예요. 야, 너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채무자가 특정인인 거예요. 그 내가 돈 빌려준 그 사람에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빌려간 그 친구가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주는 행위. 이거를 채권의 대상이다. 객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사실 요거 자체는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권은 절대권이다. 그래. 절대권. 그런데 채권은 상대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절대권이냐 상대권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무효에서 그 공부했었죠. 무효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이 상대적 무효는 그 상대방한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상대권이야. 즉 뭐냐면 내가 돈 빌려준 그 친구한테만 돈을 갚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거지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거다. 그런데 물권은 절대권이야. 그에 비해서.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다가 요걸 한번 동그라미를 치고 가겠습니다. 대상 객체 여기에 보면 물건 동그라미, 물건 밑에 물건이 있죠. 두 번째 칸입니다. 그다음에 채권 밑에는 특정인의 행위 동그라미, 급부 동그라미, 급부라 그래야 돼. 특정인에게 급부를 하라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성 유무 맨 마지막 칸에 보면 물권은 절대적 권리 이렇게 놨죠. 간단히 줄이면 절대적 권리 동그라미, 절대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채권은 상대적 권리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권. 됐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물권의 종류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우리 이제 물권의 종류에서 요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물권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입문 단계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그 물권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만 한번 보자고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물권은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다라고 한다.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다라고 한다. 근데 점유권은 뭐냐면,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를, 사실상 지배할 때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갖고만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도둑이 그 물건을 훔쳐가서 갖고 있어도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둔다. 갖고 있으면 인정해줘.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이 있는데, 본권은 갖고 있는지를 갖고 있지 않은지를 묻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느냐면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근데 소유권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내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거를. 근데 내 거를 도둑이 훔쳐갔어. 그러면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나중에 도둑을 만나면 돌려달라고 해서 나중에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본권이라고 한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본권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라고 말한다. 소유권은요, 어떤 권리냐면 이거를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해요.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 이렇게 나눠서 사용 가치를 지배하고, 처분하면 거기서 돈이 생기죠.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지배를 하는 거야.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한 물권은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제한해서 딴 사람한테 빌려줘. 그러면 이제 제한적으로 이걸 가지게, 이것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용익 물권이라고 말한다.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그냥 한 번만 들어둡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볼 거니까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요거는 아직 외우지 않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또 있는 거예요. 담보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담보는 뭐냐면 채권 담보를 하는 거예요. 채권 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거. 채권을 담보하는데 이게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그 물건을 경매해서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죠. 채권자가 나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봐보세요. 경매할 때 경매라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경쟁을 붙여서 파는 거, 이게 경매잖아요.
경쟁 붙여서 파는 거 이게 경매란 말이에요.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 가지고 이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당권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아니까 저당권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부동산에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제 사업 잘 돼서 그거 갚으면 돼. 근데 만약에 사업이 망해서 빚을 못 갚게 됐어. 그러면 그걸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은행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 이것을 말한다는 것인 거다. 네. 이거를 잠깐 봐두십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03번에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2번에 민법상의 물권 해서 2번에 1번 있죠. 민법상의 물권 이거를 잠깐 한번 봐줄게요. 그래서 점유권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본권 동그라미 그리고 본권에 다시 소유권 동그라미 제한물권 동그라미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제한물권 속에 용익물권 동그라미 담보물권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시겠습니다. 근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 가셔서 물권법 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물권의 효력에서부터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